네, 자산도 내 몸도 건강해지는 시간 건강 365 닥터 인사이트의 김호수입니다. 자, 오늘은 많은 이제 반려견이나 반려묘 또 애완동물 키우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그런 분들을 위한 정보를 준비해 봤습니다. 반려견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증상이지만 방치하기 쉬운 슬개골 탈출과 관련해서 전문가와 함께 건강 닥터와 함께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또 연계돼서 최근에는 이 애완동물 키우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보험사에서도 이 애완동물과 관련된 보험을 출시하는 곳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 치료 과정, 이 애완동물 치료 과정에서 현실적인 부담이 되는 이 자산에 대한 어떤 보호가 필요할지 펫보험의 역할을 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환의 특성과 보험 적용 기준을 연결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필요한 정보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또 어떤 건강 닥터, 보험 닥터와 함께 할까요? 오늘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할 텐데 첫 번째 만나볼 전문가부터 화면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함께할 건강 닥터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4시 스탠다드 동물 의료센터의 김남열 원장과 함께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려동물의 건강을 밤낮으로 책임지고 있습니다. 24시 스탠다드 동물 의료센터 김남열 원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김남열 원장님과 함께 우리 이 애완동물 키우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고민도 해결해드리고 어떻게 우리 애완견들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확인해 볼까요? 어떤 내용인지 바로 화면으로 공개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 김남열 원장님과 함께 나눠볼 이야기는 이 반려견의 슬개골 탈구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걷는 줄 알았는데 이미 시작된 문제라는 이 이야기 제목이 달려 있었는데 이 반려견 키우시는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에 내 반려견이 걸을 때 뭔가 좀 불편한 걸 발견하시거나 이것 때문에 또 고민이신 분들 또 치료를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슬개골 탈구를 단순한 증상이 아니라 진행성 질환의 관점에서 한번 깊이 있게 원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장님, 이 슬개골 탈구가 아무래도 애완견 키우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고 네네, 이것 맞습니다. 때문에 또 동물병원에 가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네. 근데 그냥 이게 쉽게 단순하게 그냥 무릎이 빠지는 그런 질환이다, 질병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네. 이게 맞는 건가요? 네, 슬개골 탈구는요. 말 그대로 들어봤을 때는 무릎이 빠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실제로는요. 다리 배열 자체가 좀 무너지는 질환입니다. 아, 네, 여기 아마 자료 화면이 있을 텐데요. 네. 그 이제 그림에서 한 번만 띄워주실까요? 볼까요? 네. 네, 이 자료 화면 보시면 우리가 이제 사람 다리와 마찬가지로 네네. 강아지랑 고양이도 똑같이 무릎이 구성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빨갛게 보이는 게 저희가 대퇴사두근이라 그래서 근육이 되겠고요. 네네. 그다음에 동그랗게 가운데 있는 데가 이제 슬개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밑에 하얗게 이제 인대처럼 되어 있는 데가 슬개인대, 그 밑에 이제 정강이뼈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왼쪽 그림 보시면 이렇게 그 배열이 일자로 완전 반듯하게 이루어진 걸 보실 수가 네네.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대퇴사두근의 허벅지 근육이 수축을 하게 되면요, 슬개골이 위로 올라가게 되면서 다리가 좀 펴지게 되고요. 사두근이 조금 이완하게 되면 슬개골이 밑으로 내려오면서 다리가 굽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굽혔다 폈다를 반복하면서 우리가 이제 걷게 되는 건데요. 그렇죠. 그래서 슬개골 자체는 이렇게 위아래로만 움직이게 구성이 돼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만약에 위아래로만 움직여야 되는데 좌우측으로 빠지는 상황을 우리가 슬개골 탈구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네네. 그럼 이렇게 슬개골이 탈구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오른쪽 사진 그림을 보시다시피요. 네. 일단 대퇴사두근의 근육이 배열이 틀어지게 되고요. 그렇네요. 그러면서 슬개골이 빠지면서 정강이뼈까지 좀 돌아가게 돼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배열이 틀어지고
통증도 유발하게 되고 또 통증도 유발하게 되면 이제 좀 보행도 좀 힘들어지게 되고 보행이 힘들어지게 되면 이제 인대라든가 인대 주변 손상까지 좀 일어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슬개골 탈구는 무릎이 빠진다 이거 하나로 좀 말하기는 조금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네네. 다리의 배열 자체가 틀어지는 조금 심각한 질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그냥 좀 막연하게 슬개골 탈구 무릎이 빠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그러면 이제 다리의 밸런스가 무너지는 그런 맞습니다. 증상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네네. 그러면은 근데 이제 또 애완견 키우시는 분들이 우리 강아지가 이제 걸을 때 뭔가 불편함을 뭐 호소하면서 쩔뚝거린다거나 네네네. 걸음이 불편하다가 하다가도 또 다시 그냥 잘 걸어서 다니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괜찮아졌나 보다 그냥 그러고 지나가시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거는 괜찮을까요? 저희가 이제 이런 모습 때문에 보호자분들이 이제 어떨 때는 조금 잘 걷고 어떨 때는 조금 절뚝거리는 것 같은데 또 시간 지나도 잘 나아지는 것 걷고 같고, 하니까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생각은 안 하고 심각성을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아까 보시다시피 슬개골이 정상 위치에 들어가 있을 때는 애들이 잘 걸어요. 네. 친구들이. 근데 이 슬개골은 빠질 때도 있고 탈고 있는 애들은 빠질 때도 있고 들어갈 때도 있거든요. 들어갔을 때는 잘 걷다가 빠질 때 빠지면은 또 통증 때문에 또 다리 배열이 좀 틀어지기 때문에 잠깐 다리를 들거나 좀 절뚝거립니다. 그러다가 또 다시 들어가게 되면 또 다시 걷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잘 걷는다는 거는 슬개골 탈구 없이 그냥 회복이 됐다 이렇게 보시기는 어렵고요. 네네. 단순히 조금 빠졌던 게 다시 들어가서 잠시 정상 보행이 가능하게처럼 보이긴 하지만요. 이미 질환이 좀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렇게 좀 다리를 들면서 걷다가 또 다시 잘 걷는 이런 모습들은 슬개골 탈구 1기에서 2기 초기 단계에서 좀 많이 보이거든요. 네네. 근데 만약에 이게 주 1회에서 2회 정도, 2회에서 3회 정도의 증상이 좀 반복이 된다고 하면 좀 병원을 방문해서 한번 검진을 받아보신 걸 추천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게 잘 좀 쩔뚝거리다가 괜찮아졌다고 해서 완전히 회복이 되고 나아진 게 네네네. 아닐 가능성이 높은 거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슬개골 탈구는 왜 이게 자연적으로 낫는 질환이 아닌 것 같아요. 네. 말씀 들어보면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게 뭐 운동이나 아니면 뭐 자연적으로 회복되는 그런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저희가 뭐 인대가 삐거나 뭐 이렇게 잠깐 다리가 삐거나 인대가 잠깐 뭐 부종이 생기면 네. 대부분의 경우는 시간 지나면 이제 우리 몸은 좀 회복의 프로세스가 작동하면 좀 좋아지긴 하거든요. 근데 이 슬개골 탈구는 자연적으로 좀 치유되기 어려운 질환입니다. 그래요? 근데 그 이유를 알려면 네네. 슬개골 탈구가 어떻게 왜 생긴지에 대해서 좀 알면 그 정답을 알 수가 그쵸. 있는데요. 네. 일단 우리가 보호자분들이 가장 많이 조금 오해하는 게 우리 집이 좀 너무 미끄러워서 아이가 조금 많이 좀 이제 다리를 조금 미끄러지면서 슬개골 탈구가 생겼나? 또는 우리 아이가 너무 활동성이 높아가지고 혹시라도 너무 활동성이 높아서 막 점프도 많이 하고 아니면 너무 전력 질주하면 슬개골 탈구 생겼나 이렇게 오인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는 그렇진 않고요. 슬개골 탈구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선천적인 그 뼈의 좀 기형에 의해서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단순히 생활 패턴 자체는 이 슬개골 탈구를 가속화시킬 수 있는데 이게 주된 원인은 아니고요. 주된 원인은 좀 태어날 때부터 뼈에 좀 기형 자체가 생기면서 발생한 질환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네. 다시 말해서 이제 애가 어렸을 때부터 성장하면서 좀 허벅지 뼈가 조금 휘거나 아니면 이제 무릎에 활차라 그래가지고 슬개골을 조금 잡아주는 좀 기관이 있거든요. 네네. 그 기관이 조금 이제 저형성돼서 슬개골을 못 잡아주거나 아니면 이제 좀 이제 정강이 뼈가 조금 휘거나 이러면서 좀 슬개골 배열 자체가 좀 틀어지면서 이제 슬개골 탈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람에서도 이제 오다리 있으신 분들은 예. 이분들이 물론 생활 패턴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오다리가 뭐 우리가 운동 많이 한다고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미끄러운 데 있다 생기는 건 아니듯이 약간 이렇게 뼈가 조금 이렇게 휘어지신 분들도 이제 약간 유전적으로 그럴 확률이 좀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슬개골 탈구도 단순히 뭐 환경적 요인보다는 네. 대부분은 이제 선천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활 패턴을 바꿔가지고 낫기는 좀 어렵고요. 휘어진 배열 자체를 이제 좀 교정해야 되는 수술이 좀 필요한 질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선천적인 그냥 유전적인 요인이 훨씬 더 큰 거네요. 네, 거의 유전적 요인이 한 8에서 9라고 보고요. 이제 환경적 요인이 이제 1에서 2 정도 보는데요.
실제로 잠깐 말씀드리면 그 실제로 너무 활동량이 많아서 외상으로 인해서 생긴 슬개골 타구도 있어요. 네. 사람에서는 이게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동물에서는 이제 거의 80~90%가 좀 뼈의 기형으로 인해 생긴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교정도 해야 되고 아까 수술도 살짝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수술 시기를 판단할 때 어떤 기준으로 이 정도가 가면 그래도 수술을 해야 된다라는 그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수의사뿐만 아니라 이제 보호자분들도 가장 많이 듣는 게 이제 등급을 많이 들어요. 이게 기수가 몇이냐, 1기냐, 2기냐, 3기냐, 4기냐 이 얘기를 되게 많이 듣는데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기수를 보고 이 정도 기수면 수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조금 판단을 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좀 정확한 판단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알기 전에 가장 먼저 우리가 수술을 왜 해야 되는지부터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사람도 그렇지만 수술한 이유가 크게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너무 불편해서 일상생활이 너무 어려워. 그런 경우에는 좀 수술을 하고요. 그쵸. 두 번째는 지금은 크게 불편하진 않은데 조금 이거 방치가 됐을 경우에는 나중에 미래에 조금 악화돼서 더 심한 질환으로 조금 이제 이완될 가능성이 있을 때 보통 저희가 그쵸. 좀 수술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예방하기 위해서 수술을 하는 그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막 다리 조금 불편하다 그래서 바로 수술하진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랑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불편함이 커서 일상생활이 좀 어려우면 좀 수술을 저희가 권하긴 하는데요. 이게 슬개골 타구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기수만 보진 않고요. 얼마큼 불편한지 그리고 이게 지금은 많이 안 불편한데 나중에 이걸 방치했을 때 이게 질환이 조금 더 심해진 거를 예방할 때 이럴 때 이제 두 가지 이유로 이제 수술을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호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오해가 이제 슬개골 탈구만 생기면 무조건 수술해야 된다. 이제 이게 좀 가장 많이 생기는 오해고요. 두 번째는 이제 2기, 1, 2, 3, 4기에서 2기 이상 되면 무조건 수술해야 된다. 또 이렇게 좀 잘못 알고 계시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슬개골 탈구는 뭐 기수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고요. 뭐 증상이라든가 불편함, 뭐 통증 이런 걸로 조금 이제 그 저희가 치료 전략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고 자세한 설명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기수를 한번 그래도 체크해 볼까요? 네네네. 네. 이제 우리가 치료 전략을 보면요. 일단 만약에 1기 같은 경우는 네. 대부분 경우가 이제 증상이 조금 없고 통증도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일상생활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거든요. 한마디로 한 95% 정도는 생활에 지장이 없다가 한 생활 속에 한 1, 2% 정도, 한 1에서 5% 정도 슬개골이 잠깐 빠져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사실은 한 번씩 좀 불편하지만 뭐 한 달에 뭐 1년에 한 번씩 불편하지만 살아가는 데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요. 전혀 수술을 권해드릴 이유는 없고요. 그렇죠. 추적 관찰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2기일 경우에는 조금 더 탈구가 되는 비율이 조금 더 높아지거든요. 근데 이럴 경우에도 증상이 없거나 통증이 없으면 굳이 수술하기보다는 조금 더 지켜볼 여지가 좀 있어요. 근데 같은 2기라고 할지라도요. 만약에 얘가 일주일에 2, 3회 정도 증상이 되게 반복이 돼요. 네네. 그리고 또 물을 만졌을 때 너무 아파해. 또 얘가 물려고 하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그러면 증상이 너무 심해지고 내가 너무 힘들어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이 좀 어렵겠죠. 그러면 좀 수술을 좀 권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3기 같은 경우도 보시면 똑같이 증상이 있거나 힘들어하면 수술을 하지만 네. 같은 3기라고 할지라도요. 통증이 없거나 또는 이제 애가 불편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기수가 이렇게 높은데 왜 이렇게 불편하지 않고 통증도 그러게요. 없지? 이럴 수도 있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좀 나이가 많거나 이게 좀 만성화기로 좀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단순히 무조건 수술하기보다는요. 이제 환자의 조금 나이가 많기 때문에 환자의 상태도 좀 고려해야 되고 그다음에 보호자분이 수술했을 때 좀 어떤 거를 좀 기대하고 있는지 이런 이제 대화를 네네네. 통해 가지고 수술의 목적을 어떤 걸로 보느냐에 따라서 수술을 할 수도 있고 또 지켜볼 수도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4기는 사실 이제 뼈의 기형이 조금 심한 상태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다리가 좀 휘어진 상태가 많고 또 보행도 조금 비정상적으로 걷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 보면 근데 이 친구들 거의 만성이기 때문에 통증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근데 보호자분들도 아니 통증도 없는데 그냥 굳이 수술해야 되나 하지만 다리에 휘어지는 정도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2차적으로 방치했다가 2차적으로 인대라든가 주변 이제 조직들이 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나중에 좀 더 걷기가 좀 힘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4기의 수술의 목적은 이제 예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기관의 손상을 조금 더 예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했을 때는 단순히 우리가 기수만 보고 등급만 보고 판단하기보다는요. 네. 뭐 등급, 뭐 증상, 통증, 나이 이런 것들 총 종합을 해가지고 수술을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수술을 무조건 하는 건 아니고, 그렇죠? 예, 기수의 우리가 편의상 기수를 나눠서 이렇게 인식은 하고 있지만
뭐 보호자분과 또 그 강아지의 상태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를 맞습니다. 해서 판단해야 되는 거죠. 네네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혹시라도 근데 아까 이제 수술을 예방적인 차원에서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네네네. 하셨는데 만약에 근데 이걸 저희가 뭐 그냥 수술을 안 하고 그냥 지나쳤다, 시기를 놓쳤다. 네. 그러면은 실제로 어떤 문제들이 생기는 건가요? 네, 이제 제가 아까 수술에 대한 기준을 약간 2기 좀 넘어갔는데 뭐 증상과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수술을 해볼 수 있다 네네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만약에 증상도 너무 뚜렷하고 아이가 불편한데 이게 조금 이제 여러 가지 환경적 상황 때문에 수술이 조금 안 될 네네. 상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슬개골이라는 게 정상적인 위치가 있지만 비정상 위치에 오래 있게 되게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통증이 유발되고 이제 비정상적으로 또 마찰이 생기게 돼요. 왜냐하면 정상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쵸. 그러면 거기에 관절염이 시작이 됩니다. 보통. 아, 네, 관절염이 시작이 돼서요. 통증 유발되고 염증이 생기고 염증이 생기면 또 다리를 좀 안 쓰게 되면 근육량도 빠지게 되고 그러면 이제 걷기는 걷는데 되게 불편하게 걸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단순 무릎이 빠지는 질환이 아니고 배열이 틀어지는 질환이기 네네. 때문에요. 이게 좀 방치가 된 경우에는 주변의 십자인대라든가 주변 인대들이 향후에 상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방치가 되면 2차적인 손상이 좀 일어날 수 있다 정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 내원하신 경우에도요. 한 10살 정도 됐는데 슬개골 탈구가 한 2살 때 있는 걸 알고는 계셨어요. 근데 네. 이제 애가 걷는 거는 괜찮아 보이니까 그냥 좀 지켜보자. 이제 이렇게 보호자분이 스스로 판단하셔서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나중에 십자인대까지 동시에 파열돼가 온 경우가 많거든요. 아. 그러면 두 개의 질환을 동시에 수술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수술 난이도가 굉장히 올라가게 되고요. 그렇겠네요. 좀 예후도 조금 단일 수술보다는 조금 더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수술과 관련해서 이 적절한 이 판단을 해서 적기에 수술을 하는 건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러면 뭐 수술까지 가지 않을 정도의 상태다. 그러면은 비수술적인 치료도 가능할까요? 뭐 보조기나 뭐 재활 이런 것들로도 좀 네. 개선이 가능한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제 우리가 기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1기나 뭐 2기 초기 같은 네네. 경우에는 증상도 없고 통증도 없기 네네. 때문에 굳이 수술이 필요 없거든요. 그때는 사실 이제 관리의 측면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때는 이제 우리가 수술 없이 좀 보조기라든가 네네. 또 뭐 재활, 생활 습관 교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좀 일상생활을 조금 이제 편하게 좀 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장 첫 번째로 좀 저희가 많이 하는 거는 동물병에 내원했을 때 자료만 한번 보여주시면 레이저 치료라든가 이제 수중 러닝머신 같은 게 조금 있어요. 네. 여기 사진 보시면 이제 강희도 이게 안경을 안경을 쓰고 썼네요. 예, 레이저 쓰고 있는데 이게 안경 쓴 이유가 이제 레이저에 조금 눈이 노출이 되면 좀 눈이 좀 상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릎에 레이저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레이저를 하게 되면 무릎의 염증과 통증을 이제 완화시켜 줄 수가 있는 좀 효과가 좀 있고요. 또 수중 러닝머신이 있는데요. 수중 러닝머신 같은 경우에는 물 안에서 이렇게 물의 저항을 통해서 걷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평소에 걷는 것보다 물의 저항을 통해서 걸으면 아무래도 좀 근육량도 증대 좀 되고요. 또 물의 부력으로 인해서 무릎의 부하를 좀 덜 가지게 가면서 좀 걸을 수가 있어요. 우리도 그래서 나이가 좀 많으신 할머니 할아버지들 네. 이렇게 아쿠아 이렇게 댄스 같은 거 많이 예, 하시고 예. 하는 것도 무릎의 부하를 줄이면서 근육량을 늘리는 행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근육량을 늘리는 행위를 통해 가지고 조금 이제 슬개골을 조금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좀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도 좀 있거든요. 네네네.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좀 중등도 정도의 산책, 중등 이상의 약간 운동 같은 걸 하시면 굉장히 좀 도움이 되고요. 단순히 평지를 걷는 것보다는 완만한 오르막길을 걸어서 근육량을 증대시켜 주는 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가 있는데요. 두 번째는 이제 무릎 보조기인데요. 네네. 무릎 보조기는 슬개골이 좌우로 빠지는 걸 조금 막아줄 수는 있거든요. 그리고 얘가 조금 이제 사람도 뭐 무릎 보호대 같은 거 차는 것처럼 네네네. 무릎을 좀 잡아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슬개골 탈구가 좀 슬개골이 좀 흔들리는 거는 일부는 완전히는 어렵지만 일부는 좀 예방할 수 있다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좀 아이가 조금 불편한다 그러면 좀 진통소염제 같은 약을 좀 먹는다든가 관절 보조제라든가 관절 주사 같은 게 있거든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조금 이제 슬개골 탈구를 미리 조금 관리를 할 수 있다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슬개골 탈구를 만약에 수술을 했다라고 네. 하면 그 다음에도 또
다 재탈구가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왜 수술 후에도 다시 이렇게 재발할까요? 일단 문헌상으로는 우리가 슬개골 탈구, 재탈구율의 비율이 한 5에서 한 20% 정도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요. 이제 그거가 일어나는 가장 큰 핵심은요. 우리가 이제 슬개골 탈구 수술할 때 그 슬개골이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자의 모양으로 좀 네. 다리별 일자의 모양인데 이 배열이 틀어질 때 슬개골 탈구가 생긴다고 했잖아요. 네. 그럴 때 이 힘을 중화시켜 주는 게 슬개골 탈구 수술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위아래로만 움직여야 되는데 좌우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좌우로 움직이는 힘을 중화시켜 주는 게 어떤 슬개골 탈구 핵심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슬개골 탈구 기수라든가 뭐 허벅지뼈의 모양, 정강이뼈의 모양에 따라서 수술의 기법이 조금 다양하게 쓰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적절한 상황에서 적절한 기법을 써야지 사실 슬개골이 재탈구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수술하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가지고 슬개골이 다시 재탈구가 일어났다. 그러면 이제 추가적인 수술 기법을 통해서 힘을 중화시켜주는 좀 수술을 한 번 더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과 다르게요. 아무리 수의사가 수술을 잘해낸다고 할지라도요. 이 친구들이 성격에 따라서 지나치게 움직이는 애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서 안정화시키는 거 수술 후에 운동 제한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는 최소 3주에서 4주 정도는 조금 운동 제한 시켜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조금 도움될 만한 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슬개골 탈구가 일어날 때 허벅지 근육이 많이 빠지면 조금은 무릎이 흔들릴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허벅지 근육을 좀 강화시키는 재활 운동이라든가 또는 이제 운동들 또 물리치료들 하면 이제 슬개골 탈구의 재탈구 비율을 조금 줄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수술을 하던가 아니면은 조금 이제 수술을 하고 나서도 좀 안정화시켜 너무 많이 돌아다니지 않게 맞습니다. 네. 좀 해주고 네. 결국엔 또 운동을 이제 차근차근 해서 허벅지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네. 조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슬개골 탈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작은 강아지들, 소형견을 키우시는 분들이 특히 더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네. 이게 슬개골 탈구가 왜 큰 개들보다 작은 소형견들이 왜 더 자주 발생을 하는 거예요? 네. 그 소형견에서 슬개골 탈구가 많이 발생한 이유는요. 우리나라에서 키우는 강아지 품종을 보면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네네. 그 2025년도에 그 KB 금융지주에서 발표한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가 있거든요. 네네네.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키우는 반려동물 분포가 나와 있습니다. 네. 이제 보시다시피 1위는 말티즈, 2위가 푸들, 3위가 믹스견, 4위가 포메, 5위가 비숑, 6위가 치와와, 7위가 시츄. 이 친구들 다 합하면 다 과연 작군요. 예, 다 한 80% 정도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믹스견 빼고 나머지 품종들이요. 연골 이용성증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품종이에요. 그 연골 이용성증이라는 게 뭐냐면요. 성장하면서 연골이 조금 이제 변화가 생겨서 뼈의 모양에 조금 변화가 생기는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건 약간 조금 마음 아픈 이야기긴 하지만 이제 인류가 사람들이 이제 특정 어떤 외형을 선호하게 되면서 품종을 좀 개량하는 과정에서 조금 생기는 유전적 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질환을 가진 이 비율이 높은 품종일수록 슬개골 탈구 발생 비율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시골에 있는 시골개 이런 애들 사실 슬개골 탈구가 거의 없고요. 없죠, 예.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우리나라 거주 환경상 좀 이제 거주 환경이 좀 좁고 또 그러다 보니까 소형견을 많이 키우게 되고 그렇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선호하는 또 품종 자체가 좀 연골 이용성증을 많이 호발하는 품종이기 때문에 슬개골 탈구를 우리가 소형견에서 많이 접하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소형견이라 해서 무조건 슬개골 탈구가 생긴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뭐 슈나우저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이탈리아 그레이하운드, 정렉설 테리어 이런 애들은요 소형견임에도 불구하고 슬개골 탈구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이제 슬개골 탈구 호반 품종을 많이 키우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근데 이거는 약간 전 세계적인 공통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수술 그 전 단계에서 좀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을 한번 알아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넘어가서 보호자분들이 이 우리 강아지들 키우실 때 좀 이걸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신호 같은 것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징후 같은 것들을 알아야 우리 보호자분들이 여기에 좀 대처를 빠르게 적기에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런 신호가 뭐가 있을까요? 집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일단 보호자분이 뭐 알 수 있는 거는 결국엔 눈에 보이는 거가 그렇죠. 대부분이기 때문에요. 만약에 산책을 나갔을 때
일주일에 한 2번에서 3번 이상의 다리를 들거나 저는 행위가 있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하면 슬개골 탈구 최소 2기 이상이거든요. 네네. 그렇게 되고 하면 사실은 이제 통증을 이게 말 그대로 좀 아프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가 아프다는 신호를 보내는 거기 때문에 이럴 때는 조금 우리가 병원에 내원하시는 걸 좀 추천을 좀 드리는 편이고요. 네. 또 2번째는 우리가 무릎을 만졌을 때 이 친구들이 조금 많이 아파하거나 아니면 물려고 한다던가 아니면 슬개골이 빠질 때마다 뚝뚝뚝 좀 소리가 나거든요. 이런 소리가 나면서 아이가 좀 많이 힘들어할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조금 병원에 내원하시는 걸 좀 추천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아이의 보행 패턴이 변하는 경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점프도 잘하고, 예를 들어서 소파도 잘 올라가고 하고, 뭐 산책도 1시간씩 했는데 이제 점프하는 거 좀 싫어하고, 그다음 산책하는 것도 이제 안 가려고 잠깐 주저앉아가지고 이제 보호자만 쳐다보고 있고, 이럴 경우에는 좀 보행 패턴이 좀 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뒷다리 근육도 빠지고 다리가 휘어 있는 경향이 꽤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좀 병원에 가셔서 한번 진단을 한번 받아보시는 걸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벌써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마지막으로 그러면 만약에 뭐 치료를 받든 수술적인 수술로 좀 괜찮아졌다, 네. 완치가 됐다. 이래도 어쨌든 계속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이 슬개골 탈구는. 네. 요 평생 관리 어떤 것들을 해야 될지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우리가 체중 관리거든요. 체중이 많이 나가면 결국에는 무릎에 부하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 슬개골 탈구 수술이 잘 되고 또는 안 하고 초기 단계라고 할지라도요, 체중이 많이 나가면 결국에는 슬개골 탈구가 조금 악화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체중 관리는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는 근육량 유지예요. 우리 사람도 좀 나이 드신 분들 근육이 많을수록 관절이 좋듯이 그쵸. 슬개골도 마찬가지로 근육량이 아주 많을수록 슬개골이 흔들리지 않고 제자리에 위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근육량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는 검진입니다. 정기 네네. 검진입니다. 최소 1년에 한 번 정도는 병원에 내원하셔서 슬개골 탈구가 있는 걸 알고 계신다고 하면 전문가의 어떤 의견을 들어서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할지 좀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애견인 여러분들, 시청자분들 중에 또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고민이 있으시거나 들으시다 보니까 우리 강아지도 다리를 이렇게 좀 드는 게 보였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조금 더 한번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검진도 한번 받아보시고 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24시 스탠다드 동물 의료센터의 김남일 원장님과 함께 했는데요. 원장님 오늘 또 자세하게 너무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건강 365 닥터 인사이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두 번째 우리 애견인 또 애묘인 분들, 동물 키우시는 분들을 위한 보험을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보험 닥터 두 번째 전문가를 화면으로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자, 두 번째 함께할 보험 닥터는 프라임에셋 333본부의 김재은 팀장 모셨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보험은 가입보다 보상 청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는 프라임에셋의 김재은 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러면 김재은 팀장님과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지 두 번째 나눠볼 이야기 주제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두 번째 김재은 팀장과 함께할 주제는 아플 때 후회하지 않으려면 우리 강아지나 고양이나 이 애완동물들이 아프기 전에 미리미리 좀 준비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펫보험 언제 어떻게 가입해야 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팀장님, 이 펫보험, 애완동물을 위한 펫보험이 요즘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네. 근데 이 펫보험도 사람처럼 미리미리 가입을 해둬야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펫보험은 사람 보험과 구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아프기 전에 미리 가입을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사람 보험, 인보험이라고 하죠. 인보험의 경우에는 치료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입하실 수 있는 상품의 다양성이 굉장히 많지만 펫보험은 선택할 수 있는 종류가 많지 않습니다. 거의 단 하나의 상품으로 심사까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과거에 병력이 있는 경우에는 보장 제한이라든지 가입 거절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 보험처럼 병력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보험의 다양성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 보장에서 제외된 항목은 평생 보장이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아프기 전에 가입을 하시게 되면 보장 비율이나 연간 한도 그리고 자기부담금 측면에서도 선택의 폭이 넓고 보장 제한에 적은 조건으로 유지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펫보험은 문제가 생긴 뒤에 대비책이라기 보기보다는 미리 준비하는 예방적 보험으로 접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군요. 네. 펫보험은 약간 단일화 구조이기 때문에 네. 이걸 좀 미리미리 대비를 하는 게 중요하다. 네. 뭐 보험사별로는 여러 회사들이 막 출시를 했지만 결국에는 그 구조나 이런 것들을 잘 차이를 알아보고 그러면 가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네네. 이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펫보험 같은 경우는 상품 종류가 현재 회사별로 애완견이냐 그리고 애완묘냐에 따라서 한 개의 상품으로만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회사별로는 큰 차이가 있지는 않지만 네. 세부 내역을 꼼꼼히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연간 의료비 총 한도, 거기에 있는 수술 한도, 통원 한도, 그리고 자기부담금 비율과 보상 비율 등의 차이를 확인을 하셔야 하고 네. MRI나 CT, 그리고 백내장 등 추가로 가입할 수 있는 특약들이 회사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안서를 꼼꼼히 확인을 하시고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보호자분들이 가장 이제 궁금해하시는 건 보장이 정말 그럼 가입을 하면은 다 잘 되나 이게 가장 중요할 텐데. 근데 어떤 분들은 우리가 앞에서 원장님이랑 말했던 슬개골 탈구나 아니면 피부병 이런 거는 또 보장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네. 정말 안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무조건 보장이 안 되는 거는 절대 아니고요. 네네. 슬개골 탈구나 피부병에 이제 보장이 제한이 되는 경우에는 보험 가입을 하시기 이미 이전에 네. 어떠한 관련 소견이 있었거나 치료 이력이 있고 이런 치료 이력들이 알리르무 고지의 대상이 돼서 고지를 하셨을 경우에는 해당 부위의 뭐 질환 같은 경우는 보장에서 제한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입 당시에 아무런 치료 이력이 없고 병력이 없으셨다면 가입 이후에 생긴 치료에 대해서는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질환의 종류의 차이가 아니라 언제 발생했고 가입 전 이력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다만 조금 유의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네네. 보험을 가입했다고 해서 무조건 바로 보장이 되시는 건 아닙니다. 상해 같은 경우에는 바로 보장을 받으실 수 있지만 질병은 30일 이후에 보장이 가능하시고 슬개골 탈구 같은 경우에는 가입하시고 1년이 지나야 보장이 가능하십니다. 이런 조건들은 상품마다 조금씩 다르실 수 있고요. 그래서 펫보험을 가입하실 때는 단순히 보장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보장 개시 시점과 그리고 제한 조건을 함께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품 설명서를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가입하시게 되면 불필요한 오해 없이 충분한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보험사별로 조금 비교를 해봐야 할 필요는 네.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통원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통원만 보장하는 뭐 이런 규약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수술까지 보장. 이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할지는 이게 아무래도 동물이다 보니까 사람이랑 또 다를 것 네. 같아요. 이게 어떻게 뭐가 더 중요한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은 상담할 때 고객님들께서 자주 물어보시는 네네. 부분인데요. 사실 현재 펫보험은 통원만 보장받는다던가 수술만 보장받는다던가 이렇게 따로 선택을 하실 수는 없습니다.
회사별로 세부 조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펫보험 상품은 연간 의료비 한도 내에서 통원과 수술 보장이 함께 묶여 있는 방식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즉 통원 위주로 보장을 받으실지 수술 위주로 보장을 받으실지 선택하는 구조가 아니라 연간 의료비 한도 내에서 1일 통원 한도 그리고 1일 수술 한도가 각각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 반려동물은 질병이나 사고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한 가지 상황만을 가정해서 판단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네. 결국 중요한 것은 내 반려동물의 나이, 그리고 병원 이용 패턴, 그리고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연간 한도, 자기부담금, 보장 비율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꼼꼼히 확인을 해보시고 이런 부분은 혼자서 판단하시기보다는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거쳐서 반려견과 그리고 견주님 상황에 맞게 설계해 두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우리 팀장님이 잠시 말씀해 주셨는데 보장 비율 같은 걸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고 하셨는데 근데 이게 보장 비율만 봐서는 안 된다면서요? 근데 보장 한도도 중요하다고 하던데. 예. 네, 맞습니다. 보장 비율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일단 보장 한도가 중요합니다. 보장 한도가 중요한 이유는 네. 한 번 큰 병을 이제 치료를 하게 되면 연간 한도가 다 드러나게 됩니다. 수술이나 입원을 하게 되면 치료의 종류나 뭐 내용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최소 300만 원에서 700만 원 이상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요즘엔 반려견이나 반려묘도 항암 치료도 하고 만성 질환 같은 경우에는 몇 달에서 몇 년까지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기 때문에 이때 연간 한도가 낮으면 보험이 있어도 정작 나중에 그 부담은 견주님이 다 하셔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많이들 이제 보장 비율 70%냐 80%냐 이런 거를 고민하시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예를 들어서 연간 한도가 700만 원이고 보장 비율이 70%인 경우 치료비가 900만 원이 나왔을 때 보험금은 600만 원에서 이제 지급이 끝나시게 됩니다. 네네. 그럼 나머지는 전액 이제 견주 부담이 되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장률이 높아도 연간 한도가 낮으면 그 의미는 줄어들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강아지나 고양이는 나이가 들수록 만성 질환, 재검사, 반복 치료, 약값 누적 이렇게 계속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한도가 낮게 되면 매년 초에 보험금이 대부분 소진이 되기 때문에 연간 한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도, 보장 한도도 체크를 해봐야 된다. 비율도 중요하지만 한도가 어쨌든 커야 또 받을 수 있는 액수가 커질 테니까 네. 이걸 잘 체크해봐야 되겠고. 그러면은 이제 또 마지막에 이제 나이가 들수록 이 고양이나 강아지도 어쨌든 병원에 갈 일이 많아질 거고 약을 먹을 일이 많아질 텐데 이 펫보험을 미리 준비 안 하셨던 분들도 그러면 내가 키우는 개 고양이는 나이가 좀 있는데 이러면은 가입을 할 수 있나? 라고 궁금해하시는 네네. 분들도 많더라고요. 네, 나이가 많은 반려견이나 반려묘도 펫보험이 네. 가입이 가능합니다. 사실 예전에는 펫보험 상품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고 관심도 그렇게 많지가 않으셔서 네네. 아이가 어렸을 때 가입을 못 하신 분들도 꽤 많으세요. 다만 회사마다 기준 차이가 조금 있으신데 가입 가능한 연령대는 조금 다르지만 보통 최대 10살 전후까지는 가입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고령견이라고 해서 무조건 가입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고령견 가입에 유의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고령견 같은 경우에는 보장 제한이 조금 있습니다. 보장 비율이 50%에서 70% 정도로 내려가고 연간 의료비 한도가 축소가 됩니다. 또한 특정 질환은 보장에서 제외가 되는 경우가 있거나 자기 부담금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보험료는 높은데 조건이 조금 젊은 어린 강아지보다는 좀 안 좋은 상황으로 가입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린 반려동물일 때 가입한 경우와 비교하시면 체감되는 보장의 폭은 줄어드실 수밖에 없습니다. 반려동물이 아직 어리고 건강하다고 느끼는 시기에는 보험의 필요성을 느끼실 수가 없는데요. 반려견이 나이가 많이 든 뒤에 가입을 시도하시게 될 때에는 이렇게 보장이 제한이 된다던가 가입이 거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펫보험을 고민을 하신다면 어릴 때 가입을 하시는 것이 가장 유리하고 아직 어린 반려동물을 키우고 계신다면 당장 가입을 결정하지는 않으신다 하더라도 여러 회사로 비교해 보시고 상담을 해두시면 나중에 결정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이렇게 잘 알아보고 보험을 가입을 하신 분들의 경우에도 이제 또 약간 당황스러워 하시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처음에 이렇게 가입을 하고 정보를 알았을 때
그 일정 시간이 지나면 또 갑자기 보험료가 좀 확 뛰어오른다거나 그래서 좀 놀라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이건 왜 그런 건가요? 네, 펫보험의 경우 점점 보험료가 오르고 있습니다. 사람 실손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네네. 애완견이나 애완묘의 경우에도 3살이나 5살 정도에는 큰 병이 드물고 7살 이후부터 슬슬 만성질환이 생기기 시작하며 네네. 10살 이후부터는 심장, 신장, 관절, 그리고 종양 등으로 인한 검사, 수술, 약 이렇게 치료가 반복 장기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반려동물의 치료가 높아지면 보험금 청구도 많아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보험회사의 손해율이 확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갱신 시기 때 보험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가끔 가다가 우리 반려동물은 병원을 간 적이 없는데 보험료가 많이 올라서 속상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가장 억울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 포인트인데요. 펫보험은 아쉽게도 개인 청구 이력이 아니라 전체 손해율 그리고 연령이 반영이 됩니다. 구조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시기도 하고요. 특히 체감상 많이 갱신이 되는 시기가 있는데 보통 체감 구간은 강아지는 7살에서 8살, 고양이는 6살에서 7살 이후로 질병 위험이 증가하거나 보장 유지 비용 급증으로 보험료 상승폭이 급증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 기간을 한번 잘 체크를 해 두셔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갑자기 보험료가 올라간다거나 하면 이걸 유지하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해지하는 분들도 꽤 있으신 것 같던데 네. 이거 펫보험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중간에 해지를 하고 뭐 다시 가입한다 이런 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상담을 할 때 가장 많이 이제 고객님들께서 고민하시는 부분도 그렇습니다. 당장 어떤 치료력이 없는데 보험료는 계속 나가는 것 같고 그렇죠. 보험료는 계속 오르는 것 같고 이거를 유지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해지를 해야 되는지 많이 상담을 하시는데요. 네네.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이미 보장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펫보험은 평생 유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한 네네. 번이라도 보장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해지하고 다시 가입을 할 때 이미 치료받은 부위에 대해서는 보장 제한이 되거나 그 치료받은 부위에 따라서 보험 가입 자체가 거절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유지 여부를 고민하실 때는 단순히 현재 안 아프니까 아직 어리니까 이렇게 현재 상태만을 보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설령 아직 보장을 받은 병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펫보험은 나이가 들수록 보장을 많이 받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6세에서 7세 이후부터는 질병 발생 확률이 급격히 높아지고 수술이나 입원 빈도가 함께 늘어나면서 의료비 부담이 커지는 시기가 됩니다. 이 시점부터는 보험이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험이 없는 상태에서 한 번의 치료나 수술만으로도 큰 비용이 지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을 중간에 해지를 해버리게 되시면 정작 보험이 가장 필요한 시기에 보험이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가장 위험한 선택이 지금은 안 아프니까 해지 또는 보험료가 아까워서 잠깐 해지 이런 판단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펫보험은 한 번 아프기 시작하면 재가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런 구조를 고려하시면 단기적인 보험료 부담보다는 장기적인 의료비 리스크를 관리하시는 관점에서 유지 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이 훨씬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될 수 있으면은 좀 유지를 하시는 게 네. 좋겠네요. 말씀해 주신 걸 들어보면.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너무 보험료가 올라서 이게 너무 부담스럽다. 보호자분이 그런 상황일 경우에는 그러면은 뭔가 대안이 없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정말 현실적인 고민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유지를 못한다고 해서 대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네네. 상황별로 정리를 해보게 되면 보험료가 너무 부담이 될 때는 완전 해지를 하시기보다는 보장 비율을 80에서 70으로 내리시고 연간 의료비 한도를 축소하시고 자기 부담금을 높이셔서 큰 병을 대비하시면서 보험료를 내리실 수 있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펫보험은 사람 보험과 달리 이미 질병 이력이 있으시면 해지 후 재가입은 어렵기 때문에 줄여서라도 유지를 하시는 것이 1순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약간 조정을 할 수 있군요. 네네. 그런 것들 보장 비율 같은 걸 해서 월에 내는 보험료를 좀 낮추는 네. 방법, 그걸 한번 선택해 보실 수도 있다라는 거고. 자, 그러면은 펫보험 뭐 많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뭐 광고도 많이 나오고 요즘 그런 들으셨겠지만 이게 그러면 실제로 어떤 식으로 보상을 받는 건지
경험을 안 해보면 또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그 어떤 경우에 좀 많이 청구를 하게 되나요? 네, 일단 강아지는 압도적으로 큰 금액이 지급되는 거는 이제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쓸개골 탈구, 관절 질환인데요. 네네. 소형견 같은 경우는 거의 평생 이슈라고 보시면 됩니다. 검사하고 약 치료하고 수술하고 재활까지 이어지는데 한쪽만 수술을 하셔도 약 2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의 병원비가 청구가 돼서 고객님들께서 펫보험 들기를 잘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부분이 이쪽 질환입니다. 다빈도 부위로는 피부병이나 기염증 같은 거를 들 수 있는데요. 이런 부위들은 약이나 연고, 주사 등으로 자주 반복 내원을 하시게 되고 한 번 진료받는 거에 대한 비용 발생은 크지는 않지만 누적이 되면 그 비용도 크게 됩니다. 소액이지만 가장 많이 지급이 되는 경우이기도 합니다. 또 위하고 장 질환도 들 수 있겠는데요. 위염이나 장염 그리고 음식물이나 이물질 같은 거를 섭취를 해서 응급으로 입원 검사를 할 수 있고 1회 치료비가 5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고양이의 경우에는 비뇨기계 질환이 가장 많은데요. 특히 수컷 고양이의 경우에는 방광염이나 요로색이 있고 재발률이 높으며 짧은 기간에 여러 번 지급되는 대표 케이스입니다. 또한 종양이나 종개 수술은 고양이의 경우에는 빈도는 낮지만 지급액은 가장 큽니다. 혹이 발견돼서 조직 검사를 하고 제거 수술을 하는 경우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항암까지 하게 되는데요. 한 번에 300만 원에서 700만 원 이상의 병원비가 청구가 되고 연간 의료비 한도를 체감하는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강아지와 고양이의 경우에 따라서 많이 좀 청구를 하거나 이제 보험을 활용하게 되는 경우들 확인을 해봤고, 그러면 이제 방송 보시고 내가 애완동물을 키우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나도 펫보험을 좀 준비를 해야 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에게 이런 거 펫보험 가입하기 전에 이런 건 좀 확인해야 된다라는 핵심 체크 포인트 좀 정리해 주면요. 네, 요즘에는 이제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사랑하고 많이 키우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서 펫보험에도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펫보험을 가입하시기 전에 꼭 확인하셔야 되는 체크 포인트는 분명히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살펴보셔야 할 건 보장 비율과 연간 한도, 그리고 자기부담금입니다. 여기서 세부적으로 조금 더 가보면 연간 의료비 한도 내에서 수술 한도와 그리고 통원 한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꼭 한번 함께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펫 보험마다 이제 상품마다 연간 의료비 한도 조금씩 다르고 그 안에 있는 수술 한도나 그리고 통원 한도 차이도 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장 비율이 50%냐 70%냐 80%냐 그리고 자기부담금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실제로 체감하는 보장 수준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보험료만 보고 선택하기보다는 어떤 구조로 보장이 이루어지는지 꼼꼼히 비교를 하고 선택을 하시는 게 좋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갱신 조건입니다. 갱신 주기가 어떻게 되는지, 나의 반려동물의 기대 수명까지 갱신이 가능한 상품인지도 반드시 확인을 해보셔야 하고요. 처음에는 조건이 좋아 보여도 일정 나이 이후에 갱신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보험료가 크게 오르는 구조라면 장기적으로 보험 유지가 어려울 수 있으니 꼭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합니다. 또한 통원 한도는 어느 보험회사든 한도가 높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MRI나 CT 같은 고가 검사나 백내장이나 녹내장 같은 이런 치료에 대한 수술비, 이런 부분들이 별도로 보장이 되는지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항목들은 실제 이제 치료 상황에서 부담 차이가 크게 느껴지시기 때문에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고, 결국에는 펫보험은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비교해서 선택하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펫보험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싸게 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필요할 때 우리 애완동물들이 필요할 때 작동하는 보험이 그런 보험을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저희도 함께 알 수가 있었어요. 자, 오늘 프라임에셋 333 본부의 김재은 팀장과 함께 했는데요. 팀장님 오늘 또 펫보험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자, 건강 365 닥터 인사이트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 좋은 정보 가지고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